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 이른 새벽에 나사에서는 이제 헤비 알로케테 태양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이 역사상 최초로 태양을 향해서 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리고 태양에 있는 다양한 변화와 태양을 향해서 그 탐사할 수 있는 최초의 우주선을 쏘아하고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태양을 향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탐사하기 위한 활동이었는가, 아니면 또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들을 찾아서 현재 인류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거에 따라서 태양 탐사선을 쏘아 올린 인류가 생각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번에 이 태양 탐사선, 이 파커 이 우주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태양을 향해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쏘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탐사선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우주선 혹은 움직이는 물건 중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길 만한 그런 스피드가 있는 그런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왜 이 우주선을 태양을 향해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온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온도가 화씨로 2500도예요. 2500도나 되는 이런 온도를 인류가 만든 어떤 기술이나 기술 문명의 총아들이 가서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과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도 태양을 향해서 우리는 탐사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입니다. 2010년에 멕시코에 있는 칸쿤에서 세계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환경회의는 이제 지구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보다도 위험하고 지구의 운명, 우리가 인류의 생태계, 인류가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과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다양한 문제거리 있지만 그 가운데 지구촌의 기온 상승에 대해서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기온이 만약에 2도의 이 정도 기온이 올라간다면 유럽의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지고 여기 많은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으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은 멸종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1일에 있었던 멕시코 칸쿤에 있었던 환경행위의 주된 이슈어 슬로건은 무엇이었는가?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촌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간다면 지구는 매우 중요한 위기에 봉착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2도 상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얻어야 되는가? 향후 10년 내에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인류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 지구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칸쿤에서는 얘기했지만 5년이 지난 2015년에 이미 지구의 해수면의 온도가 2도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5년에 급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2도 올라가는 문제, 이 2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교토의정서나 여기 덴마크에서는 2009년의 문제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야기됐었지만은 파리에서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은 지구촌의 온도가 2도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의논하고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법들을 만들어가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촌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어디에다 두었는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가 다양하게 방출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COP21 파리 회의가 2015년 12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195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150명 정도 가량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고 19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지구의 이 기온 2도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의논하고 다양한 법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온도와 이 기온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탄소 발생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015년이 지나가고 2016년이 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2016년을 향해서 둠스데이 클락의 시계를 3분 전으로 3.5에서 3분 전으로 시계를 맞췄습니다. 이건 뭔가 지구의 온도가 변화하고 지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구의 급변하는 환경 문제를 그 주된 원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런 의구심이 나면서 이런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에 들어왔을 때 이미 지구의 온도는 1도를 넘어서 여기 보시면 1도 C를 넘어서 드디어 2016년도는 이제 2도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섭씨 2도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사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구상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고 이 태양에 보이는 다양한 이 별들의 궤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답을 찾아보자고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사가 특별한 움직임을 더 긴밀하게 더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사가 과연 이 망해가는 지구, 죽어가는 지구, 이렇게 거대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하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과학자는 천문학자이면서 과학자는 그는 말했습니다. 지구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한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이때 2016년의 화두는 지구촌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구촌이 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 정말 힘든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구는 외계지구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계지구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구 밖에 다른 곳에서 지구 밖에 다른 곳에서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사이즈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비슷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 지구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2016년에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는 외계지구를 찾는 것이었으며 인류의 화성 이주에 대한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2017년 9월에 이 미주 대륙을 통해서 남미, 북미 통틀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이 사람들의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합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CNN이나 팍스 뉴스나 미국의 주요 이 뉴스 이 언론사들은 무엇을 얘기했는가? 지구촌이 이 환경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미쳐가느냐? 바람과 불과 홍수와 지진으로 이 지구촌이 미쳐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때 9월 달에 저 나파라고 하는 나파밸리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나파밸리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토마스 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2017년 9월이었지만 2018년 5월까지 이 화재가 지속됐다고 하는 대단히 무섭고도 정말 역사상 전례 없는 그런 재난들을 지구촌이 직면했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래서 우리는 그 재난이 어떤 재난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불 재난이다. 이 산불이란 뭐냐? 예측이 불허하는 예측 불허다 이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구의 환경 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언제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재앙이 올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이제는 기상 관측만 가지고는 그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대인가? 그 일어나는 재난들을 막을 수도 없다. 저항 불가라는. 일어나는 재난을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2010년에 이제 일본에 말이죠. 그 쓰나미가 다가올 때
이미 이 쓰나미에 대한 경고를 가지고 그들은 방파제를 높이 쌓아놨습니다. 7m에서 10m가량 되는 방파제를 쌓았지만 15m 이상 다가오는 쓰나미로 도는 파도를 막을 길이 없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인류는 지금 이런 다양한 재난들에 대해서 나라마다 혹은 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하고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이 재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항 불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항 불가라고 하는 이 말도 두려운 얘기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구 불가라는 것이죠.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요. 세 번째는 왜냐하면 작년에 일어났던 이 태풍 때문에 말이죠. 태풍 메리가 여기 이 푸에르토리코를 휩싸였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복구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기와와 또 여러 가지 갈증, 물이 없는 고통과 집이 없는 서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이 대제국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재난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시대.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산불 재난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18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2018년이 다가왔을 때 시카고에 있는 이 원자력 연구소는 지구의 둠스데이 클락, 지구의 운명을 3분 전에서 2분 전으로 당겨놨습니다. 2분 전으로 당겨놔.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이제 이 핵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에다 핵무기를 탑재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전 세계가 그런 전운이 감도는 이 두려운 상황을 맛보면서 지구촌의 이 운명을 가늠하는 시카고의 돔스데이 클락, 이 운명을 가늠하는 시계는 환경 재난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인재죠. 무서운 무기가 만들어지고 중공이, 이란이, 러시아가, 시리아와 북한이 한마음 된 것 같이 움직이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열강들이 한마음 되면서 서로 간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2018년 금년에는 이 지구촌의 이 재난 시계는 2분 전까지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분 전까지 당겨지게 된 이 결정적인 교환권은 그런 두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여전히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도 7월 달, 8월 달에 여기 유럽에서 시작한 유럽발 기사나 이 미국에서 시작한 이 미국발 모든 기사들은 지구가 유례없이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례없이 더워진다고 하는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기 레코드 브레이킹 썸머라고 그랬어요.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여름이었다. 더웠습니다. 더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홍수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홍수로, 한쪽은 태풍으로, 한쪽은 유럽에서 더위로, 동남아시아는 태풍과 홍수로, 그리고 중국은 더위로, 일본과 한국은 더위로, 그리고 미국과 스웨덴과 그리스와 같은 전역에 펼쳐서 무엇으로? 대화재로. 이 지구촌이 레코드 모든 기록이 깨지는 기록 갱신의 그런 여름을 보내고 만나고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제 미국에서 여전히 이 재난이 끝나지 않아요. 어저께 이번 주 동안에는 태풍 플로렌스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미국의 동부 연안을 강타합니다. 허리케인 4등급인데 이건 5등급까지 있는 허리케인 가운데 4등급이 강한 거지요. 그러나 이 강한 이 바람이 미국 동부 해안을 지금 강타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떠나가시오. 위험합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이 동부 해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이번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대성 태풍 아이작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는 다시 또 허리케인 헬레나가 그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제가 산불재난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이 말이죠. 허리케인, 두 쌍둥이 허리케인과 열대성 태풍이 많은 폭우를 싣고 지금 다시 미국 본토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부 연안이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네요. 이런 차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이 환경적인 이런 변화와 인간들이 겪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예,
미래가 밝혀지기 위해서 희망적인 모습으로 그저 태양이 어떤 것인가를 탐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양 탐사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이 문제가 급변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인간이 말이죠, 이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구상이 사람 살 곳이 되고지 않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태양 탐사선을 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그 답을 알고 있을까요? 하늘은 과연 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어디선가 지금 우리가 급변하는 이런 환경과 급변하는 이런 그 지구촌의 몸살을 앓으면서 탄식하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살릴 길은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나사가 쏘아 올린 태양 탐사선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어떤 제도나 COP2원년 파리회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회의와 법을 통해서 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그런 일에 국제 간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마련돼서 모두가 협력해서 그런 일을 이루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데 근거가 되고 역사가 시작된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인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외계지구를 찾는 일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 콜로니마, 화성을 우리 지구의 또 다른 식민 세계로 삼아가면서 인류의 화성 이주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가는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 STEM이라고 소위 말하는 Science, Technology, 또 Engineering, 그다음 Mathematics, 이 모든 교육들이 과연 그 문제엔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가르쳐주신 답을 찾는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시선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지식과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본질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키워드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 우리는 이 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과 같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꼭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무엇인가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때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곧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16장 1절로 3절에 아주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뭐라 물어보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시험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녁 나절에 하늘이 붉으면 이튿날은 어떻게 해요? 날이 좋아요.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흐려요. 이건 무슨 기라? 천기,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상처럼 나타나는, 기상으로 나타나는,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그대들이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방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뭐로 나타나는 표적, 징조들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징조들에 관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24장에는 한 번 더 붙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근데 이 말씀은 매우 쉬운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 보는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징조요, 전조로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천기죠. 하늘에 나타난 징조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 속에 일어나는 이 삶의 형편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런 표적들도 살펴볼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징조들 혹은 전조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표적들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천기예요. 하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늘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의 징조입니다. 이 때는 이 시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관해서, 때에 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천기,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인가? 태양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변방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들을 통해 알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살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대의 징조와 천기 가운데 The appearance of sky, 천기, 하늘의 징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하늘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아무라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봅니다. 어른도 봅니다. 생각 있는 남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있는 여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천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늘이 보여주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천기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가장 먼저 인간이 읽어나가는 성경책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펴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역사의 출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원에 대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늘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말이 광명으로 뭘 하는 거냐?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광명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들었는데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다 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해를 말하는 것이요 달과 별들을 작은 광명이라 밤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해와 달과 별과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다면 태양계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이 모든 광명들과 이 모든 별자리들은 우리들에게 뭘 나눠주느냐? 우리는 늘 이 태양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이해하려고 하는가? 일자와 연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합쳐서 사계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추이를 알아냅니다. 계절의 추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장 우선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시와
여기 말한 것처럼 일자와 연한이 이루기 전에 먼저 성경은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의 추이나 계절의 변화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기다 넣었다고요? 징조들을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징조들에 관하여 성경은 그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책에 징조들이 어디에 있다? 태양계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예 모든 세상을 짓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뭐의 징조가 있다고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어디에 역사를 하느냐? 땅에는 어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어떻게 한다? 권고하리라. 하늘이 어떻게 될 것이라?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시작이요, 이것이 근거요, 이것이 기초라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 그렇게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징조가 우선이다. 그 징조란 무슨 징조예요? 아까 아모스라는 선자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러주고 행하신다. 즉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뭐 할 거라? 거기에 뭔가를 보여줄 거라. 그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맞춰질 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우리들에게 맞춰지는 시간이 다가올 때 해달별, 여기에 뭐가 있겠다? 징조가 있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시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즉 태양계라고 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 다시 이어서 본다면 역사가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길 원하는 징조들이 해와 달과 별들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은 절대 오늘날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제에 사람들이 이러한 차제에 태양을 향해서 태양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아보고 밝혀내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 탐사선을 쏘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어떤 답을 또 가져다 줄까? 아주 이 결과가 아주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 기초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임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도 이 말씀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희망적인 그 키워드를, 희망적인 지도를, 보물지도를 찾듯이 일러준 글도 책도 이야기도 철학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역사가 마감한다. 그러나 그 역사에 마감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의 마감 시대에 인류에게 미리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태양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씩 태양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들에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태양이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태양 탐사선이 말이죠. 이제 금년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한 11월쯤 되면은 거의 태양계에 가까운 곳에 도착합니다. 오겠죠. 금년 해를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 탐사선이 얼마나 빠르냐면 뉴욕에서 도쿄를 가는데 1분이 안 걸려요. 이런 정도의 스피드로 지금 이 태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답이 궁금하시죠? 그러나 그 태양이 보내주는 답을 여러분 얻기 전에 저는 이곳에서 그 전에 여러분과 같이 성경은 뭐라고 보여줬는지를 알려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알게 되시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은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이상한 두려움이 있거나 궁금함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SNS를 통하여 이만하면 지구가 종말이 가까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 지구에 대단한 무슨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답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늘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까요?